안녕하세요 여러분, 농촌 노무학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야심차게 준비한 농촌 노무학교는 농촌 현장에서 꼭 필요한 정보를 미니 퀴즈를 통해서 알려드리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농촌에서 일하다 보면 우리 농장에서도 노동법이 적용될까라는 의문을 가진 적 있으시죠? 여러분들이 가진 궁금증 오늘 이 자리에서 모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모셨습니다. 농업 노무 전문가 이하은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 퀴즈를 풀어주실 분들이 있죠. 희망농장 김 사장님과 행복농장 박 사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럼 농촌 노무학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퀴즈를 풀기 전에 노무사님, 사실 근로관계는 시작부터 종료까지 모두 법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근무 시작 단계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 법적인 관계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근무 시작 단계뿐만 아니라 근무 도중 또는 퇴직 단계에도 근로기준법은 늘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 농업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농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일부를 적용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 미니 퀴즈를 통해 농업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미니 퀴즈를 통해서 알아보는 근로기준법. 너무 재밌겠는데요? 여러분들도 기대가 되시죠? 네. 너무 떨려요.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미니 퀴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일부 소규모 사업장 및 농업의 경우 특수성을 감안해 일부 규정의 적용을 제외해주고 있는데요. 이때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몇 인 미만을 얘기하는 걸까요? 저희가 각자에게 적용된 이 스케치북에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철저하게 비밀로 이렇게 답을 쓰셨네요. 맞을 것 같아요. 네, 두 분 다 답을 적으셨으니까 네네. 하나, 둘, 셋 하면 앞으로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한번 고치셨고요. 네, 이렇게 해서 답이 갈렸네요. 박 사장님은 4인, 네. 김 사장님은 5인이라고 적어주셨는데요. 동사님, 이 중에 정답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답이 무엇인가요? 네, 정답은 5명입니다. 왜 고쳤어요, 그거를? 그러게요. 농사님 추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일부 소규모 사업장 및 농업의 경우 특수성을 감안하여 일부 규정의 적용을 제외해주고 있는데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관공서 공휴일, 연차 등 주요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요. 근로기준법 제63조 농업에 해당할 경우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노무사님 그런데 방금 근로기준법 제63조라고 하셨는데 그건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요?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특정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 조항인데요. 첫 번째, 토지의 경작, 개간, 식물의 식재, 재배, 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과 두 번째,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 포획, 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에 활동을 할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있나요? 물론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두 번째 미니 퀴즈 드리겠습니다. 긴장하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퀴즈 좋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그리고 이것의 내용을 기재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들었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거 맞히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구성 항목, 계산 방법, 그다음에 그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 박 사장님께서는 바로 답을 쓰셨고요. 네, 철저히 비밀리에 또 답을 완성해 주셨어요. 앞에 한번 보여주시죠. 지급 방법 두 분이 같은 답을 적어주셨네요. 뭔가 같은 답을 적어주셨으니까 정답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드는데요. 정답 공개해 주시죠.
네, 두 분이 적어주신 정답이 맞습니다. 네. 역시 두 분 다 농업을 직접 운영하고 계시다 보니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이제 근로자랑 작성할 근로계약서를 직접 준비하다 보니까 이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저도 들어서 아는데 임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또 그게 또 어떻게 계산이 되어 있고 어떻게 지급을 할 것인지 잘 이렇게 적어가지고 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그리고 지급 방법이 적혀 있어야 하고 그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구성 항목이란 기본급, 식대 등과 같이 임금 항목을 의미하고 계산 방법은 예컨대 기본급이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를 기재해 주시면 되고요. 지급 방법은 매월 며칠에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다 등과 같이 주로 임금 지급 날짜를 포함하여 지급 방법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임금 내용뿐만 아니라 화면과 같이 소정 근로시간, 유급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을 근로계약서상에 꼭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아르바이트생, 일용직과 같은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더 세부적인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꼭 적어주셔야 한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하고요. 만약 이를 작성하지 않고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 절대 잊지 마세요. 500만 원이요? 네, 저 당연히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혹시 앞으로 이제 근로계약서 쓸 일이 있으면 뭐 빼먹은 게 없는지 좀 더 꼼꼼하게 봐야겠네요. 요즘 그리고 일반 건설 현장뿐만이 아니라 우리 농장에도 외국인 근로자가 참 많이 보이거든요. 그럼 우리 사장님들께서도 외국인 근로자 채용하고 계시나요? 물론이죠. 이제 농촌에서 막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제 고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일 진짜 너무 잘하고 지금 너무 가족 같아. 너무 가족 같아. 네, 그렇다면 노무사님, 이 외국인 근로자도 4대 보험에 가입을 하나요? 우리 사장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당연히 4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다만 일부 예외가 존재합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세 번째 미니 퀴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대 보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는데요. 외국인 근로자는 대부분 이 4가지 보험 중 3가지는 당연 가입이고 1가지는 임의 가입 대상입니다. 어떤 보험이 임의 가입 대상일까요? 네, 그래도 4가지 중에 1가지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네요. 이거 역시 쉽지 않습니다. 네. 네, 다 적으셨네요. 그러면 하나, 둘, 셋. 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으로 답이 네. 갈렸습니다. 노무사님, 두 분 중에 정답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네. 어떤 거죠? 정답은 바로 고용보험. 박 사장님께서 정답 맞히셨네요. 왠지 그럴 것 같더라. 네. 우선 보시는 것과 같이 국민연금은 당연 가입이 원칙인데요. 외국인 근로자의 국적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 또한 당연 가입이 원칙이지만 이 나인 비자로 들어온 근로자는 건강보험 중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에 한해 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고용보험은 임의 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나인 비자로 들어온 근로자는 고용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되 실업급여 관련 보험료만 임의 가입 대상이니 유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국가나 비자에 따라 의무 가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관할 공단에 꼭꼭 확인하시고 처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산재보험 역시 당연 가입인데요. 아마 김 사장님께서 여기서 헷갈리신 것 같아요. 법인 아닌 5인 미만의 농가의 경우에만 임의 가입이고 임의 가입을 이유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농업인 안전보험에 꼭 가입해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이 두 사장님들의 스코어를 살펴보면 2대2로 동점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미니 퀴즈 이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임금과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모든 금품이라고 해서 현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쌀이나 선물 같은 금품이 아닌 현물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거 다들 아시죠? 요즘 같은 시대에 그랬다가 큰일 나죠. 그러니까 그 명절 때나 그렇게 이렇게 막 주고 그러는 거지. 요즘에 막 월급 대신 막 쌀 주고 그러면 잡혀가요.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생각보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거 아시나요? 아, 그래요?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이란인 알리라는 분이 계셨는데 한국으로 일을 하러 오셨어요. 이제 이주 노동자인 거죠. 이분이 석 달 보름치의 급여를 못 받았는데 사장님한테 저 세탁기 컴퓨터 사야 해서 월급을 달라고 하면 자꾸 돈이 없다고 하면서 컴퓨터도 사주고 세탁기도 사준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현물은 임금이 될 수 없는데 임금은 안 주고 근로자가 필요하다고 한 컴퓨터와 세탁기를 사줄 테니 월급은 조금은 기다려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 지급에 대해 직접, 전액, 통화, 정기불 지급이라는 4가지 기본 원칙을 정해놓고 있는데요. 알리의 사장님이 컴퓨터를 사주고 세탁기도 사주겠다고 한 것은 통화불 지급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최대 3천만 원의 벌금을 물 수도 있게 됩니다. 와, 그렇군요. 오. 네, 그런데 이렇게 알리 씨 같은 사례는 아주 과거에 발생했던 이야기 같은데요. 뭐 요즘에는 이런 일 없겠죠? 그렇겠죠. 저는 안 그랬어요. 저도 안 그랬습니다. 네. 아, 이렇게 임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요. 이번에는 최저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농촌에서도 내국인, 외국인 구분 없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정해지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2025년 현재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0원인데요. 하루 8시간, 일주 40시간 기준으로 일을 한다면 주휴일 포함, 주휴일 제외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본 금액이 계산됩니다. 혹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에 대해 당사자가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최저임금은 준수되어야 하고요. 최저임금을 위반하게 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매달 월급을 지급할 때 명세서도 같이 주잖아요. 이 임금 명세서에 꼭 기입해야 되는 사항이 있나요? 네, 당연히 임금을 지급할 때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임금 총액 등 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 기재된 임금 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4번째 미니 퀴즈 나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임금 명세서 기재 사항에서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무엇일까요? 네, 지금 화면으로 보이는데요. 와, 이거는 좀 헷갈릴 것 같아요. 열심히 고민하고 답을 적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임금 명세서 기재사항, 임금의 구성 항목 및 금액, 임금의 계산 방법, 그리고 빈칸이고요. 성명, 생년월일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 지급일, 임금 총액입니다. 김 사장님, 고민이 길어지십니다. 제가 시간을 무한정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공평하게 드려야 하니까 제가 시간을 제속하겠습니다. 5, 4, 3, 2, 1. 포기하시는 겁니까? 나 진짜로 기재사항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게. 네. 제가 그러면은 이번 말 제가 그냥 포기하고 다음 판에 진짜 열심히 풀겠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도 자신 있게 한번 들어주시죠. 자신 하나, 둘, 있게 자신 있게 셋. 팩트 드리겠습니다. 네, 와. 임금을 공제한 내역이라고 박 사장님께서는 적어주셨네요. 자, 그럼 노무사님 정답 공개해 주시죠. 네, 정답은 박 사장님이 적어주신 임금을 공제한 내역이 맞습니다. 네. 네, 어려운 문제였는데 잘 맞춰주셨습니다. 네, 자주 쓰니까요. 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대2 동점이었는데요. 3대2로 박 사장님께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노무사님, 이 부분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보시는 것과 같이 매월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임금 명세서에는 꼭 기재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이름, 생년월일 등 기본적인 정보와 함께 임금을 지급한 날짜를 기재해 주셔야 하고요. 구체적으로 임금의 구성 항목별 금액과 계산 방법, 세금이나 사대보험과 같은 공제 내역, 최종적으로 계산된 임금 총액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말씀해주신 기재사항을 적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임금 명세서에 말씀드린 기재사항을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서 교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아예 임금 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임금을 지급할 때 꼭 지켜야 하는 원칙도 있을까요?
네. 이제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해야 합니다. 통화불의 원칙이라고 해서 앞서 얘기했듯이 임금은 현물이 아닌 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직접불의 원칙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고요. 세 번째, 전액불의 원칙에 따라 임금은 임의 공제 없이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기불의 원칙에 따라 임금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제 이렇게 네 가지 원칙 중 한 가지라도 어길 경우 임금 체불이 될 수 있고 이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을 내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가끔 이제 아들이나 딸 통장으로 월급을 달라고 하는 직원들도 있는데 그러면은 안 되겠네요. 네, 그럼요. 특히 오는 10월부터 임금 체불에 대한 법이 더 강화된다고 하니까요. 의도치 않게 임금 체불이 되는 일이 없도록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근로 시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네, 앞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일반적인 사업의 경우 근로시간 및 휴게 등의 제한을 받지만 근로기준법 제63조의 농업근로자에게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및 휴게 관련해서는 농업의 경우 소정 근로시간 제한이 없고 휴게시간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사업장의 경우 일주 12시간까지 연장 근로가 가능한 반면 농업은 연장 근로 제한이 없고요. 하지만 이제 효율적인 업무 수행, 건강한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적정한 근로 시간과 휴게 시간이 보장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제가 또 이제 퀴즈 하나 더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업장의 경우 주휴일, 관공서 공휴일, 근로자의 날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는 반면 농업은 매년 이날만 유급휴일로 보장해주면 되는데요. 이제 이날은 무엇일까요? 네, 일반적인 사업장의 경우 주휴일, 관공서 공휴일,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로 쉴 수가 있는데 농업의 경우에는 딱 이날만 유급휴일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아, 역시 바로 답을 두 분다 적어주셨는데요. 자, 스케치북 들어주시죠. 와, 두 분 모두 근로자의 날, 심지어 날짜까지 5월 1일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동사님, 정답인가요? 네. 농업의 경우는 근로자의 날 5월 1일만 유급 휴일로 보장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5월 1일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별도 법률에 따라 정해진 유급 휴일인데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 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제 일반적인 사업장의 경우 휴일에 근로하게 되면 연장 근로, 야간 근로와 같이 시간당 1.5배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농업의 경우 휴일 근로와 연장 근로는 1배만 수당으로 지급하고 야간 근로일 때만 1.5배로 계산해서 수당을 지급하셔도 됩니다. 유급휴일이나 유급휴가 모두 돈 받고 쉬는 날처럼 느껴지는데요. 혹시 농가에도 그러면 연차 유급 휴가가 제공이 되나요? 네, 농가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연차 유급 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는 근로시간과 휴게, 휴일로부터 농가 사장님들을 조금은 자유롭게 만들어주지만 이제 연차 유급 휴가까지는 자유롭게 만들어주지 못하거든요. 이제 그러면 죄송하지만 또 여기서 오늘의 6번째 퀴즈 나가보겠습니다. 직원이 연차 11개 중 7개만 쓰고 4개는 쓰지 않은 상황입니다. 과연 농장은 근로자에게 연차 4개에 대한 수당을 줘야 할까요? 이번에는 OX로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OX 퀴즈입니다. 50%의 확률이니까 힘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분 다 답을 적어주셨는데요.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와, 이번에 답이 갈렸어요. 근데 박 사장님은 O, 박 사장님 X인데요. 가라 그랬는데 안 갔잖아요. 에이, 그러면은 줘야 된다고? 정답이 궁금합니다. 정답은 O입니다. 정말 큰일 나시겠네요. O네요, 정답이. 지금 와. 당황해 하시는데요. 왜 O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기준법 제63조가 연차 유급 휴가까지 면제해주지 않는데요. 즉 5인 이상 농가의 경우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1년간 사용하지 않은 연차 휴가에 대해서는 사용 기간이 지나면 바로 수당으로 지급하셔야 하고요. 이제 이 부분이 많이 헷갈리시는지 가장 많이 놓치시는 부분이 바로 연차 미사용 수당이더라고요. 연차 휴가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거나 미사용 연차 휴가에 대해 제때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농장 사장님이시라면 꼭 챙겨야 합니다. 연차 유급휴가 개수는 1년 미만 재직한 근로자와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로 구분해서 계산해야 하는데요. 1년 미만 재직한 근로자는 한 달 만근하면 연차 1일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결근하지 않고 일을 했다면 2월 1일에 연차 1일이 생기는 것이죠. 이렇게 계산하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결근 없이 일을 한 근로자는 그 기간 동안 총 11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는 전년도 출근율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데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80% 이상 출근했다면 이듬해 1월 1일에 바로 연차 15일이 주어집니다. 만약 이 연차를 말씀드린 기간 중에 사용하지 않으면 그 다음 해에 남은 연차 개수만큼 수당으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이렇게까지 자세히는 몰랐는데 이거 진짜 까딱하면 큰일 날 뻔했네요. 앞으로 이제 우리 근로자분들 연차 유급휴가 이걸 잘 챙겨줘야겠네. 몰랐네. 네, 맞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례도 있는데요. 한 과수 농장에서는 연차 휴가 개념이 없어서 3년간 근로자들에게 연차뿐만 아니라 연차 미사용 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퇴사한 근로자 2명이 이를 신고했고 사업주는 무려 300만 원이 넘는 체불금품을 지불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은 특히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예. 자, 그럼 노무사님, 근로관계가 종료가 됐을 경우에 근로자와 사업주는 어떤 부분을 좀 챙겨야 될까요? 우선 현장에서 좀 많이 보이는 근로관계 종료 유형을 간단하게 나눠보면요. 사직, 해고, 계약기간 만료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우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 의사를 밝혔다면 사장님은 사직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다만 서로 명확한 근로관계 종료를 위해 사직서를 필수적으로 받아두시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애초에 근무기간을 3개월, 1년 등으로 정해두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그 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근로관계도 자연스럽게 종료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계약서만 3개월, 1년 등으로 작성하고 실제로는 몇 년 동안 계속 일해왔다면 당연한 기간 만료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해고는 다른 유형보다 더 조심해야 하는 유형인데요. 해고하려는 이유도 절차도 정당해야 하는데 그 정당성을 사장님이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더 어렵고 조심스러운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해고를 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절차적인 부분에서 최소 2가지는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해고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해고를 예고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근로자에게 해고하는 이유와 해고되는 시기를 종이로 통지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노무사님 질문이 있는데요. 네. 이제 근로자가 퇴직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퇴직금을 챙겨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 되나요? 퇴직금 같은 경우 1년 이상 계속 일한 근로자가 퇴사할 때 발생하는 건데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꼭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이때 퇴직금뿐만 아니라 임금, 상여금 등 그 직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은 보시는 것과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1일 평균 임금의 30일을 곱한 값에 재직일수를 365일로 나눈 값을 곱해 계산합니다. 만약 퇴사하는 직원의 일주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한 직원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니까요.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네, 농촌 노무학교. 오늘은 근로기준법을 농업에 녹여서 채용 단계, 근무 단계, 퇴직 단계까지 재밌는 퀴즈를 통해서 유용한 정보들을 함께 알아봤는데요. 오늘 열심히 퀴즈를 풀어주신 두 분 어떠셨나요? 퀴즈를 통해서 농촌 노무를 알 수 있었다는 게 되게 재밌었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사업장이랑 농촌이 근로기준법 관련해서 차이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줄은 몰랐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더 꼼꼼하게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농업인 분들도 우리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근로기준법은 꼭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농가에서도 그러니까 이 근로기준법을 놓치는 거 없이 잘 지켜가지고 평화로운 그 근로관계가 계속 이렇게 지속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오늘 노무사님과 함께해서 아주 유용한 정보들을 배워볼 수가 있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나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만큼 중요한 인권 보호에 대해서 퀴즈도 풀고 자세한 이야기 나눌 예정이니까요. 꼭 수업에 참석하셔서 유용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농촌 노무학교,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알찬 정보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